오늘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시대 천민 한 명이 왕의 유일한 파트너가 된 불가능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00년 전 조선 신부는 곧 운명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의 길이 열려 있었고 중인은 기술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민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것이 조선 사회가 천민들에게 내린 냉혹한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벽 같은 신분제에 균열을 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다른 천민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동래연에서 태어난 그는 관청의 기술노예, 즉 관노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서진 농기구를 수리하고 관청 건물의 기와를 교체하며 때로는 복잡한 물레방아 장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장인들이 포기한 까다로운 작업도 장영실의 손을 거치면 신기하게 해결되곤 했습니다. 이놈의 손재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동래현 관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보여도 그는 여전히 천민이었고 관노였습니다. 신분의 벽은 그 어떤 재능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장벽이었거든요. 그런데 1420년 장영실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한 통의 공문이 동래현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전국의 뛰어난 기술자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래현 관하에 모인 관리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기술자를 선발하여 한양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인재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우리 고을에 내놓을 만한 기술자가 있기나 한가. 또 현령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령님, 관노 중에 장영실이라는 자가 있사온데 그 자의 솜씨만큼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관노를 왕께 추천하자고. 또 현령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을 조정에 추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며칠 후 장영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양행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천민인 자신이 과연 왕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한양에 도착한 장영실이 처음 본 경복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웅장한 근정전의 모습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장영실이냐? 세종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장영실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천민이 왕 앞에서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세종의 명령에 장영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왕의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세종이 준비한 것은 간단한 시계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최고 기술자들도 포기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장영실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시계의 각 부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파악한 것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시계는 다시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놀랍구나. 세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 순간 세종의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진정한 재능 앞에서는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정식 관리로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천민이 관직에 오른 전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발이 거셀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세종의 결정이 궁궐에 알려지자마자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승정원 대신들이 급히 어전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천민을 관직에 앉힌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거든요. 전하, 이는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옵니다. 영의정 황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나 천민을 관리로 등용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우의정 맹사성도 거들었습니다. 신분제는 우리 조선의 근간이옵니다. 이를 무너뜨리면 사회 질서 전체가 흔들릴 것이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경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신분으로 가려낼 수는 없다. 장영실의 재능은 그 어떤 양반 자제보다 뛰어나지 않느냐. 신하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특히 문관들의 저항이 극심했습니다. 천민이 관복을 입고 궁궐을 드나든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헌부 관리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고 성균관 유생들까지 나서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이 지나갈 때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천민 출신 관리래. 어떻게 천민이 우리와 같은 궁궐에서 일할 수 있지? 속삭임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지만 장영실은 꾹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장영실 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의원에서 관복을 받아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오품 별자의 관복이었습니다. 평생 누더기만 입고 살던 그에게 비단으로 만든 관복은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것일까? 장영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세종대왕의 파격적인 결정에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첫 조회에 참석한 날, 장영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근정전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관리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분노,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그 천민인가? 정말 왕께서 저런 자를 관리로 삼으셨다는 말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전각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영실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조정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세종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홀로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과연 내 결정이 옳았을까? 세종의 마음속에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궁궐 안의 차가운 시선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조선 왕조 200여 년 역사상 천민을 관리로 등용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영의정 황희가 다시 한번 간곡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분제도는 하늘이 정한 질서입니다. 이를 어기면 백성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황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하.
이번에는 우의정 맹사성이 나섰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방의 양반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옵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영실에게 기회를 주어보자. 만약 그가 진정한 실력을 보여준다면 경들도 인정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천체관측 기구가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명나라 기술자들도 손을 들었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즉시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장영실아,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세종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다. 장영실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장영실은 명나라 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촛불이 꺼질 줄 몰랐고 각종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장났던 천체관측 기구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교한 수리 기술을 본 적이 없소. 그들의 찬사가 궁궐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히 고장난 기구를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는 명나라 기구의 구조를 완전히 분석한 뒤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하, 이 기구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량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세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이냐? 장영실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명나라 기구는 중국의 기후와 지형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습도가 높아 금속 부품이 쉽게 부식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훨씬 정확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명나라 사신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역시 장영실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요.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소. 사신단장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순간 궁궐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즉시 장영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 보아라. 조선만의 천체관측 기구를 제작해보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천체관측 기구는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장영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석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영실이 제작한 혼천이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기구는 명나라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조선의 기후에 맞는 특수 합금을 사용했고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험 관측 결과 오차 범위가 명나라 기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구나. 왕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별의 위치를 측정해 보니 기존보다 2배나 정확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기구를 본 적이 없소. 정말 조선의 기술자가 만든 것이오? 하지만 장영실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이어 놀라운 발명품들을 선보였거든요. 자경루라는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했고 치구기를 발명해 강수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선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자경루 완성식 날이었습니다.
궁궐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관리들 앞에서 장영실이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정각이 되자 인형들이 나와서 종을 치고 북을 울렸습니다. 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그를 무시했던 관리들조차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감격에 겨워 장영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 조선이 더욱 빛나는구나. 왕의 따뜻한 말에 장영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그의 재능이 조선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장영실이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훨씬 복잡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세종이 직접 요청한 앙부일구, 즉 해식의 제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언제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왕의 명령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적 난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선의 위도였습니다. 중국의 해시계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었거든요. 태양의 궤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영실은 밤낮 없이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복잡한 천문학 공식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계산은 맞는데 왜 오차가 생기는 거지? 장영실의 방에서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해봐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오전에는 맞는 것 같다가도 오후가 되면 1시간씩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성들에게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궁궐 안에서는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천민 출신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몇몇 관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영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몇 번 운이 좋았다고 해서 진짜 실력자인 줄 알았나 보군.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장영실의 등을 찔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밤늦게 홀로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한계가 다시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세종대왕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세종이 장영실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신하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세종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장영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하, 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정확한 해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종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빙그레 웃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사실 나도 이 문제로 고민해봤는데 쉽지 않더구나. 왕의 말에 장영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직접 연구해 보셨습니까?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 순간 장영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거든요. 세종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정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전하, 그렇다면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장영실의 목소리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과 천민 출신 기술자가 나란히 앉아 계산하고 토론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조금 더 기울여 보면 어떨까? 세종의 제안에 장영실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이 천문학적 계산을 도와주고 장영실이 정밀한 제작 기술을 발휘하면서 드디어 완벽한 앙부일구가 탄생했거든요. 시험 운영 첫날, 해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물시계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장영실의 외침에 세종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조선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혼천의 간에 일성정시에 등 수십 가지 천문 관측 기구들이 연이어 완성되었거든요. 특히 혼천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체 관측 장비였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조차 이런 정밀한 기구는 중국에도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발명품들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치구기로 농사에 필요한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풍기대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파악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각종 시계들을 통해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양반들만 누릴 수 있었던 과학기술의 혜택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궁궐 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영실을 무시했던 관료들도 이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장대인의 솜씨는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냉대했던 관리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일부 양반들은 자신의 자제들을 장영실에게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역시 장영실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장영실 없이는 우리 조선의 과학 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또한 그에게 상의원 별자라는 파격적인 관직을 내렸습니다. 천민 출신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죽는 날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장영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조선은 전례 없는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완성된 발명품만 해도 30가지가 넘었거든요. 외국 사신들이 조선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며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한 천민의 재능과 왕의 해안이 만나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과 세종의 파트너십이 남긴 진짜 유산은 발명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 사회의 인식 변화였거든요. 세종이 천민 출신 장영실을 파격적으로 등용한 사건은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고을에서는 천민 출신 목수가 뛰어난 건축 기술로 인정받아 관청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백정 출신 의원이 전염병 치료에 공을 세워 지방관의 추천을 받았거든요. 장영실처럼 실력만 있으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전국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종 역시 이런 변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인재 등용 제도를 개편해 출신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백성 중에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왕의 의무다라며 전국에 인재 발굴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농민 출신 발명가, 상인 출신 외교관, 수공업자 출신 기술자들이 속속 등용되었습니다. 장영실 본인도 후배들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기술을 전수했거든요.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라. 그의 작업실은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조선의 핵심 기술자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장영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궁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장영실입니다라고 당당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민 출신이지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식적인 군신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세종이 몸이 아플 때면 장영실이 직접 만든 의료기구로 치료를 도왔고
장영실이 고민이 있을 때면 세종이 개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영실아, 내가 있어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세종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장영실은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파트너십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 이후의 왕들도 출신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정책을 이어갔거든요. 조선 후기까지도 장영실의 정신이라는 말이 회자되며 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또 다른 한 사람의 해안이 만나 사회 전체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장영실과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편견 없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진정한 인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도 가능했던 기적적인 변화,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